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황혼역이면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둘러 집 안으로 몸을 숨겼다. 첩첩산중이라 해가 빨리 지는 탓도 있었지만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 서방네 집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문 때문이기도 했다. 그 집에는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박씨 할머니와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손자 명수가 살고 있었다. 명수는 올해로 15이 된 혈기왕성한 소년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명수에게 할머니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인자한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단 하나의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 뒤편 남새밭 끝자락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 근처에는 절대로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항아리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독이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이끼가 끼고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리곤 했다. 어린 명수가 장난삼아 항아리 근처로 다가가기만 해도 평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던 할머니의 눈빛은 순식간에 서늘한 한기로 가득 찼다. 명수야, 저 항아리는 죽은 자들의 숨결이 담긴 곳이다. 산 사람이 가까이 하면 부정을 타고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이야. 알겠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명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만 소년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남새밭의 그 항아리는 할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그 항아리가 옛적 이 땅의 주인이었던 몰락한 양반가의 저주받은 유물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마을 전체가 지독한 가뭄에 시달려 남새밭의 배추와 무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뭄을 해결할 방도를 찾겠다며 읍내에 있는 큰 절로 기도를 드리러 떠났다. 집을 비우기 전 할머니는 명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절대로 뒷마당 근처에는 가지 마라. 하늘이 노하셔서 가뭄이 든 것인데 그 항아리까지 건드리면 정말 큰일이 난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자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명수는 마당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타들어갈 듯한 태양 아래에서 남새밭의 채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다. 명수는 문득 생각했다. 할머니가 저토록 아끼는 항아리라면 혹시 그 안에 가뭄을 이겨낼 귀한 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시작된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명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뒷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할머니가 없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그 비밀을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남새밭 끝,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사이로 문제의 항아리가 그 자태를 드러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이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타고 올라왔다. 항아리 뚜껑 위에는 두꺼운 볏짚이 덮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낡은 새끼줄이 겹겹이 둘러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형세였다. 명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항아리 표면을 만졌다.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졌다.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항아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산들바람 하나 불지 않는 고요한 대낮에 항아리 내부에서 스르륵 하는 기묘한 마찰음이 들려왔다. 마치 무거운 쇠붙이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혹은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명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공포와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할머니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이미 명수의 손은 항아리를 감싸고 있던 새끼줄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에 홀린 듯한 이끌림이었다. 명수가 새끼줄의 매듭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환했던 대낮이 순식간에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이 금기를 깨려는 소년의 행동에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하지만 명수는 멈출 수 없었다. 30년 동안 할머니가 굳게 입을 닫아 걸고 지켜온 비밀,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소년을 지배했다. 명수는 숨을 몰아쉬며 볏짚 뚜껑을 들어올리기 위해 힘을 주었다. 바로 그 순간 남새밭 한 구석에서 정체 모를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오르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소름 돋는 비극의 서막이자 평화로웠던 명수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까마귀 떼의 불길한 울음소리가 뒷산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명수의 손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관성에 이끌리고 있었다. 마침내 볏짚 뚜껑을 들어올리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르릉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고 그 반동으로 항아리를 짚고 있던 발이 젖은 흙바닥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중심을 잃은 명수의 몸이 항아리 쪽으로 쏠렸다. 소년의 체중을 이기지 못한 낡은 항아리는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돌무더기 위로 맥없이 고꾸라졌다. 챙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뒷마당을 가득 채웠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금기가 깨지는 소리였다. 명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엄포가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정말로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 공포도 잠시, 명수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박살난 항아리의 파편들 사이로 검붉은 흙 대신 눈이 멀어버릴 듯한 광채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것은 평범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투박한 직사각형 모양의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듯 차갑고도 영롱한 빛을 내뿜는 것들. 바로 은괴였다. 하나, 둘, 셋. 항아리 바닥에 켜켜이 쌓여있던 은괴들이 쏟아져 나오며 남새밭의 흙바닥을 가득 메웠다.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막대한 양의 은괴였다. 명수는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난한 소장농의 집안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니. 이게 다 뭐야?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괴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것은 명백한 실체였다. 할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 죽은 자의 숨결이라며 겁을 주었던 비밀의 정체가 바로 이 금은 보화였단 말인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괴들을 해치던 명수의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닿았다. 은괴들의 덤이 가장 아래쪽, 항아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빛나는 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게 변색된 낡은 서찰. 한 뭉치와 누군가의 머리칼이 엉겨붙은 채 굳어버린 핏자국이 선명한 은비녀였다. 순간 명수는 형용할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은괴의 찬란한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불길한 기운이 그 비녀를 보는 순간 확연해졌다. 이 은괴들은 할머니가 말한 대로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원한과 비명,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피의 사연이 이 차가운 금속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너 지금 무엇을 한 게냐? 갑작스럽게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명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느새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은 기도하러 떠났다던 할머니였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간데없고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할머니의 시선은 명수의 손에 들린 은비녀와 바닥에 흩뿌려진 은괴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할머니, 저는 그냥... 명수가 변명할 새도 없이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깨진 항아리 앞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쏟아진 은괴를 보며 기뻐하기는커녕 마치 시신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통곡 섞인 신음을 내뱉었다.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구나.
30년을 누르고 눌러왔거늘 하늘이 정녕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땅바닥에 흩어진 은괴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마치 그것들을 다시 흙 속에 파묻어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다. 명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항아리가 깨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며 이제부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소름 돋는 진실의 시작임을 말이다. 할머니는 명수의 멱살을 잡듯 끌어당기며 눈을 부라렸다. 그 눈동자에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보았느냐? 이것이 우리 가문을 먹여 살릴 복덩이로 보이더냐? 아니다, 명수야. 이것은 사람의 목숨값을 치르고 얻은 저주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단 한 토씨도 놓치지 말고 듣거라. 마침내 할머니의 마른 입술이 떨리며 30년간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야기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남새밭 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방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마당 한 구석을 비추는 희미한 달빛만이 부서진 항아리 파편과 그 사이에 흩어진 은괴들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가슴에 품었다. 그 비녀는 오랜 세월 항아리 속 어둠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한맹린 원한을 머금은 듯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할머니, 이 비녀는 대체 무엇이고 왜 은괴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보물이 아닌가요? 명수의 물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은비녀를 어루만지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금기의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이었다. 보물이라. 그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명수야, 이 은괴들은 사람의 피로 닦아낸 것들이란다. 30년 전, 내가 이 마을로 흘러 들어오기 전의 일이다. 할머니의 시선은 먼 과거의 어느 지점을 향해 있었다. 당시 할머니는 이 인근에서 가장 세도가 당당했던 고을 사또의 집에서 참모로 일하고 있었다. 사또는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으나 뒤로는 온갖 구실을 붙여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있었다. 가뭄이 들어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사또의 곳간에는 은괴가 쌓여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주방 일을 마치고 뒷마당을 지나는데 사또의 비밀 서재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어. 몰래 들여다보니 사또가 한 선비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지. 그 선비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알리러 온 상소문을 들고 있었는데 사또는 그 상소문을 불태우는 대가로 이 은괴들을 건네고 있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할머니의 남편 즉 명수의 할아버지는 당시 사또 밑에서 마름으로 일하던 정직한 사내였다. 남편은 사또의 비리를 눈치채고 증거를 수집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사또는 남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역모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 내 할아버지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사또가 숨겨둔 은괴 일부와 그간의 죄상이 적힌 비리 장부를 빼돌려 내게 맡겼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든지 아니면 아주 깊은 곳에 묻어버리라는 말을 남기고는 나를 도망시키기 위해 홀로 관군들을 막아섰지. 할머니는 품 안에서 은비녀를 꺼내 명수에게 보여주었다. 비녀 끝에는 마른 핏자국이 검게 눌어붙어 있었다. 이 비녀는 그날 밤 나를 쫓아온 사또의 자객과 몸싸움을 벌이다. 내 할아버지가 자객의 가슴에 꽂았던 것이다. 남편의 마지막 유품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상징이지. 나는 그 길로 갓난쟁이였던 내 아버지를 업고 산을 넘어 이곳까지 도망쳐왔다. 할머니는 이곳에 정착한 뒤 은괴를 쓰면 추적당할까? 두려워 남새밭 가장 깊은 곳에 항아리를 묻고 그 위에 채소를 심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은괴를 꺼내 팔아낀 일을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비녀에 묻은 남편의 피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은괴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남편의 목숨값이며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30년이다. 30년 동안 이 항아리 위를 걸어다니며 나는 매일 밤 남편의 비명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내 손에 의해 이 봉인이 깨졌으니 이제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운명이 시작된 것이야.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갑자기 집 뒤편 대숲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수와 할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30년의 침묵이 깨진 순간 잠자고 있던 과거의 망령이 다시 그들을 찾아온 것일까? 명수는 손에 쥔 은비녀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할머니의 시선은 마당 너머 허공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30년 전에 그 참혹한 밤이 눈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듯 할머니의 눈동자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명수는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피 맺힌 사연에 귀를 기울였다. 당시 내가 일하던 사또의 집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단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밑바닥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지. 사또는 조정의 눈을 피해 인근 고을의 양곡을 가로채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누명을 씌워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 그렇게 모인 재물이 바로 저 은괴들이야. 할머니는 흙 묻은 은괴 하나를 가리켰다. 달빛 아래 은괴는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설명이 더해질수록 그것은 마치 사람의 해골처럼 기괴해 보였다. 내 할아버지는 본래 기계가 대단한 선비였으나 가세가 기울어 사또 밑에서 마름으로 일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사또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몰래 작성했지. 하지만 사또는 영악한 자였다. 그는 이미 내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자객들을 매복시켜 두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떨림이 심해졌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단다. 내 할아버지가 장부와 은괴 일부를 챙겨 담을 넘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였지. 도둑이야! 라는 고함과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할아버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내 손에 보따리를 쥐어주며 소리쳤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시오. 가서 우리 아들을 살리고 이 진실을 지키시오. 명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이 귓가를 울리는 듯했다. 나는 갓난쟁이였던 내 아비를 포대기에 싸매고 산속으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 그때 한 놈이 나를 따라잡아 내 뒷덜미를 낚아챘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바닥에 떨어진 할아버지의 비녀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둘렀어. 자객의 비명이 들리고 그자가 고꾸라지는 사이 나는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다. 할머니는 가슴에 품고 있던 비녀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 내 삶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사또는 우리를 영모죄인으로 몰아 방을 붙였고 나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척 흉터 분장을 한 채 이 깊은 산골까지 숨어 들어온 것이야. 이 은괴들을 쓰면 금방 탄로날 것이 뻔했기에 나는 배를 줄이면서도 남새밭 밑에 이 저주받은 은괴들을 묻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텨왔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밤바람이 거세게 불며 촛불처럼 위태롭던 정막을 흔들었다. 30년 전의 피 비린 내가 지금 이 남새밭까지 번져오는 듯한 착각에 명수는 몸서리쳤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은 명수를 더 큰 공포로 몰아넣었다. 명수야, 잘 듣거라. 아까 대숲에서 들린 소리는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닐 게다. 30년 전 그 사또는 죽었지만 그 밑에서 우리를 쫓던 자객 중 한 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항아리가 깨지고 은괴의 기운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상 그 망령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할머니의 형형한 눈빛이 명수를 꿰뚫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명수는 자신의 실수로 깨뜨린 것이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라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피해 복수극이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할머니의 고백이 끝나자 밤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명수는 바닥에 흩어진 은괴들을 내려다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신비로운 보물처럼 보이던 그것들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의 비명과 원한이 서린 쇳덩이로 느껴졌다. 할머니는 거칠어진 손마디로 땅을 짚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날 밤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을 때 내 팔 안에는 내 아버지가 있었다. 갓난아이였던 내 아비는 울음조차 그친 채 파랗게 질려 있었지. 다행히 우거진 덤불이 우리를 받아주었지만 위에서는 자객들의 횃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반드시 찾아내라. 사또의 명이다. 은괴와 장부를 놓치면 내 놈들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 서슬 퍼런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구나. 할머니는 추격자들을 피해보름 동안이나 산속을 헤맸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낮에는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있고 밤이면 달빛에 의지에 가시덩굴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다. 젖은 나오지 않고 아이는 기력을 잃어갔다. 그때 할머니를 살린 것은 남편이 목숨과 바꾼 그 은괴들이 아니라 품속에 숨겨온 보리 한 줌과 지독한 복수심이었다.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엉망이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미친 여인으로 보고 거두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이름도 고향도 속였다. 내 과거를 아는 자들이 나타날까봐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머리맡에 이 피 묻은 비녀를 두고 잤어. 하지만 도망자의 삶은 정착한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남새밭에 항아리를 묻은 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낯선 외지인이 마을에 나타나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의 말소리만 들어도 숨이 가빠왔다. 명수야, 그들은 집요했다. 사또는 죽었을지언정 그가 빼돌린 은괴의 행방을 쫓는 자들은 때를 이어 존재했지. 그들에게 이 은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혹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한 발판이었으니까. 내가 왜 30년 동안 이 남새밭을 지키며 너를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어두운 대숲 쪽을 향해 감각을 곤두세웠다. 아까보다 더 뚜렷한 무언가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챙소리가 들려왔다. 명수도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짐승의 움직임도 아니었다. 누군가 칼날을 칼집에서 빼내는 소리였다. 놈들이다. 30년 만에 그 망령들이 기어코 냄새를 맡았어. 할머니의 눈에 서린 공포는 순식간에 차가운 투지로 변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낫 한 자루를 움켜쥐었다. 도망자로 보낸 30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할머니는 직감하고 있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괴 하나를 꽉 쥐었다. 그것은 이제 소년에게 보물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해 휘둘러야 할 무거운 업보의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칼날의 안광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숨길 생각이 없는 듯했다. 30년 전의 피비린내가 다시금 남새밭을 덮쳐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그림자들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관군의 몸놀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중심에는 비단 도포를 걸친 노신사가 서 있었다. 명수는 그 노신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바로 이 고을에 존경받는 덕망가이자 가뭄 때마다 곡식을 풀던 최진사였다. 최진사님, 당신이 왜 여기에? 명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진사는 자비로운 미소 대신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발 아래 흩어진 은괴 하나를 구두 끝으로 툭 건드렸다. 30년이다.
이 은괴들의 냄새를 다시 맡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구나. 박씨 아니. 이 서방의 처. 얼굴에 화상을 입고 미친 척하며 숨어 살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할머니는 낯을 꽉 쥐며 명수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내 놈이었구나. 삿도 밑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자객 우두머리가 감히 이 고을의 진사 노릇을 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니. 명수는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입을 닫았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은괴를 빼앗길까 봐서가 아니었다. 원수가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진사는 30년 전 빼돌린 나머지 재물을 기반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권력을 잡았으며 여전히 할머니가 숨긴 은괴와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비리 장부를 찾기 위해 마을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멈, 이제 그만 장부와 은괴를 내놓아라. 그러면 저 어린 손놈의 목숨줄은 붙여주마.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오늘 밤 이남새밭은 너희 조손의 무덤이 될 것이다. 최 진사의 말이 끝나자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다. 달빛을 받은 칼날들이 푸른 안광을 내뿜으며 할머니와 명수를 압박해왔다. 명수는 할머니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최 진사, 내 놈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30년 동안 이 항아리를 지킨 것이 겨우 내 목숨 하나 보전하기 위해서인 줄 아느냐. 내 놈이 가까이 오길, 내 놈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린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남새밭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피 묻은 은비녀와 함께 낡았지만 형형한 기운이 서린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을 본 최 진사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30년 전 그의 모든 악행과 현재의 가짜 신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사또의 비밀 장부였다. 그 순간 명수는 보았다. 할머니의 입가에 핀 서늘한 미소를. 30년간 눌러온 원한이 마침내 터져나오기 직전에 그 소름 돋는 미소를 말이다. 네.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그 장부를 당장 내놓지 못할까? 최 진사의 인자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찌든 추악한 본색이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외침에 자객들이 좁혀오자 할머니는 오히려 비웃듯 장부를 높이 쳐들었다. 최 진사, 아니 자객 우두머리 칠뜨가. 내 놈이 이 마을에서 덕망 높은 선비 흉내를 내며 살 때 나는 매일 밤 이 장부를 필사하며 보냈다. 내 놈의 손에 죽어간 백성들의 이름, 내 놈이 갈취한 재물의 목록. 이미 이 장부의 사본들은 믿을 만한 이들의 손을 거쳐 한양으로 향하고 있다. 최 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30년 동안 할머니가 무력하게 숨어 지낸 것은 단순히 겁이 나서가 아니었다. 확실하게 원수를 파멸시킬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감시하는 최 진사의 눈을 피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보낼 준비를 해온 것이었다. 거짓말이다. 내년이 누구를 믿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지. 내 놈 밑에서 일하면서도 내 놈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내가 준 은전 몇 푼에 양심을 판 줄 알았던 이들이 사실은 내 남편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었다면 믿겠느냐.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진사를 호위하던 자객들 중 몇몇이 칼끝을 돌려 최 진사를 겨누었다. 명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벌렸다. 마을의 평범한 이웃으로 보였던 몇몇 장정들이 복면을 벗어 던지고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들은 30년 전 할아버지에게 목숨을 비쳤거나 최 진사의 악행에 가족을 잃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이들이었다. 이 배신자 놈들이. 최 진사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부려왔던 그였기에 돈보다 무서운 원한과 의리의 힘을 간과한 것이었다.
남새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할머니의 편에 선 사내들과 최진사의 충성스러운 신복들 사이에 날카로운 금소금이 오갔다. 명수는 깨진 항아리 파편 옆에서 은괴 하나를 꽉 쥐었다. 그리고 보았다. 어둠 속에서 최진사가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할머니에게 달려드는 것을. 할머니, 위험해요. 명수의 외침과 동시에 할머니는 30년 전 자객을 물리쳤던 바로 그 은비녀를 꺼내 들었다. 늙고 쇠약한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는 서슬 퍼런 투기와 같았다. 단검과 비녀가 공중에서 맞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최진사의 눈에는 탐욕이, 할머니의 눈에는 30년의 한이 서려 있었다. 이제 남새밭은 단순히 은괴가 묻힌 땅이 아니라 30년 전 끝내지 못한 피해 결전이 마무리되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명수는 자신의 손에 묻은 은괴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이것이 할머니가 말한 소름 돋는 이유의 마지막 장임을 직감했다. 진실은 은괴처럼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 끝에 겨우 드러나는 것임을 소녀는 깨닫고 있었다. 남새밭은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사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단검을 휘둘렀으나 30년의 한을 품은 할머니의 기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최진사의 단검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은비녀를 그의 어깨 깊숙이 박아넣었다. 으악!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할머니가 미리 손을 써둔 전령들이 고을의 암행어사에게 장부의 사본을 전달했고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관군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모두 멈춰라. 어명이다. 서슬 퍼런 함성과 함께 관군들이 남새밭을 포위했다. 최진사의 신복들은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최진사는 피를 흘리며 도망치려 했으나 이내 포졸들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짓눌렸다. 암행어사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할머니 앞에 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부인, 3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 서방의 원혼을 이제야 달래게 되었구려. 이 장부와 은괴는 모두 관가에서 거두어 백성들을 위해 쓰일 것이오. 할머니는 그제야 쥐고 있던 낫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30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린 듯 할머니의 몸이 힘없이 흔들렸다. 명수는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날이 밝아오자 남새밭의 풍경은 어젯밤의 지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평화로웠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은 수거되었고 은괴들도 모두 관아로 옮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추악한 정체를 알게 된 후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동안 미친 할멈이라 손가락질했던 박씨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할머니는 남새밭 끝 항아리가 묻혀있던 자리에 남편의 낡은 옷가지를 묻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명수는 할머니 곁에 서서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제 무서운 꿈은 안 꾸셔도 되는 거죠? 할머니는 명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30년 동안 할머니를 짓눌렀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래, 명수야.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법이란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입을 닫아야 했다는 것을. 남새밭의 항아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 돋아난 채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싱싱했다. 30년의 침묵이 끝난 자리, 소름 돋는 비밀이 머물던 그 밭에는 이제 비극이 아닌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